내가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짐덩어리만 되고 말아서 요양보호센터에 보내야겠다고 하는 아들 내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쿵 무너져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올해 66이에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가 1985년이었어요.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아들을 키우며 집에서 부업으로 옷을 수선하는 일을 했죠.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어느 날 지훈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진수가, 지훈이 부탁한다. 병원에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후 남은 건 10살 아들과 아직 다 갚지 못한 전세금 대출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빚은 정리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지훈이가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거든요. 동네 식당 사장님이 주방에서 설거지하며 홀서빙도 돕는 일자리를 주셨어요. 월급은 100만 원이었지만 그때로서는 감사한 일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훈이 도시락 싸고 6시 반까지 식당에 나가서 오후 9시까지 일했어요. 지훈아, 엄마 늦을 것 같으니까 라면 끓여 먹어.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주말에는 아파트 청소일도 했습니다. 한 달에 추가로 3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엄마, 나도 다른 애들처럼 학원 다니고 싶어. 지훈이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한 말이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학원비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대신 도서관에서 빌린 문제집으로 제가 직접 가르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아들만큼은 꼭 대학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대학 갈게.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지훈이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새벽 2시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엄마, 서울대는 어려워도 연대나 고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담임 선생님도 지훈이가 서울 소재 명문대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남편 사진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여보, 우리 지훈이 정말 잘 컸어.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모습으로 자라고 있어. 수능날 새벽 지훈이를 시험장에 데려다 주면서 했던 기도가 아직도 생생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부디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훈이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한 거예요. 합격증을 받아든 그 순간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책임질게요.
20살 청년이 된 지훈이가 제 손을 잡고 한 말이었어요. 대학교 4년 동안 지훈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어요.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도 스스로 벌었고요. 제가 더 이상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독립적으로 자랐어요. 그 사이 저도 더 큰 식당으로 옮겨서 주방장 보조까지 하게 됐어요. 월급도 250만 원으로 올랐고 틈틈이 모은 돈으로 작은 집도 살 수 있었어요. 지훈이가 대학교 4학년이 되자 삼성전자에 입사 지원을 했어요. 서류 전형부터 최종 면접까지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엄마, 저 삼성전자 들어가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이의 기쁜 목소리에 식당에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사장님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죠. 입사 첫 월급을 받은 날 지훈이가 저에게 5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제부터 매달 이 돈 받으세요. 그리고 일 그만두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했어요. 지훈이가 결혼할 때까지는 더 많은 돈을 모아두고 싶었거든요. 집도 마련해주고 신혼 살림 차리는 것도 도와줬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결혼식 날 지훈이가 제게 한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혼 초에는 현주도 자주 안부를 물어봤어요. 명절 때도 함께 보냈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다 주었고요. 어머님, 항상 건강하세요. 그런 현주를 보면서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이 결혼하고 1년 후 첫 손주 민서가 태어났어요. 손자를 처음 안아본 순간 이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엄마, 민서가 할머니를 닮았어요. 지훈이의 말에 현주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민서가 돌이 지나고 현주가 직장에 복귀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민서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린이집 보내기엔 아직 어리고 베이비시터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요. 당연히 기꺼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손주를 돌볼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즐거웠어요. 민서와 함께 놀아주고 이유식도 만들어주고 현주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었죠. 지훈이와 현주도 고맙다고 자주 말했어요. 그런데 민서가 두 돌이 지나고 둘째 유나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님, 출퇴근하시면서 아이들 둘 다 봐주시는 건 너무 힘드시죠? 그냥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현주의 제안이었어요. 엄마, 저희 좀 도와주세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가족끼리 함께 사는 게 낫죠. 엄마도 외롭지 않으시고 저희도 도움받으니까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손주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동의했죠. 그렇게 지훈이네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손주들과 매일 함께 지낼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민서와 유나가 저를 보고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가족이 아니라 무급 가정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이들 아침은 꼭 먹여서 어린이집 보내주세요. 어머님, 빨래는 꼭 분리해서 해주세요. 아이들 옷이랑 어른 옷이랑 섞이면 안 돼요. 어머님, 저녁은 6시 정각에 준비해 주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 때문에요. 하나씩 하나씩 요구사항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 집안일을 돕는 건 맞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요구가 과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침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저희가 잠을 못 자겠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하는데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머님, 청소할 때 우리 방은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사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현주는 제 방은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지훈이의 태도 변화였어요. 엄마, 현주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맞춰주세요. 아들이 저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밤 지훈이와 현주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솔직히 어머님이 계시니까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그래도 엄마인데. 그리고 아이들도 잘 봐주시잖아. 물론 그건 고마워. 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없잖아. 친구들도 부르기 어렵고.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렵 제 허리가 점점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식당에서 일하면서 무리했던 것도 있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계속 허리를 굽혔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했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도 참고 견뎠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 아침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현주가 걱정하는 듯 물었지만 목소리에서 짜증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들 아침은 어떻게 하죠? 제가 아픈 것보다 아이들 아침 걱정이 먼저였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얼마나 서글펐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바빠서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수술 날짜가 언제예요? 지훈이가 물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야. 그럼 그 주에는 아이들 돌봄을 어떻게 하죠? 현주의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제가 수술받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아이들 돌봄 걱정이었어요. 파출부라도 구해야 하나?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는 이 집에서 언제든 교체 가능한 가정부였던 거예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지훈이는 회사 일이 있다고 했고 현주는 아이들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보호자는 안 계신가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병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 세상에 정말 혼자구나. 병원에서 일주일을 입원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가족들의 문병은 고작 2번이었어요. 그것도 30분씩 짧게. 퇴원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인데도 집안일을 해달라고 하는 건 여전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간단한 건 하실 수 있으시죠? 현주의 말이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현주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요양보호센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머님께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웬 요양보호센터 이야기를.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시고 저희도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곳에서는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또래분들과도 어울리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저를 내보내려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이번 일본 여행 장모님이랑 다녀올 예정이에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장모님도 함께 말이냐? 네, 장모님 저희 여행비까지 다 내주신다고 하세요. 온천 여행인데 장모님께서 꼭 함께 가자고 하셔서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와는 함께 해외여행을 가면서 정작 저에게는 요양보호센터를 권하는 거였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죠? 혼자 계시기 어려우시면. 현주가 말끝을 흐렸어요. 괜찮아, 혼자 잘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은 끓어올랐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세 사람은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저는 혼자 집을 지키며 그들의 SNS를 보게 됐어요. 온천에서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들. 현주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지훈이와 현주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이 가족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를. 현주 어머니는 함께 여행 갈 만큼 소중한 가족이지만 저는 요양보호센터에 보내버리고 싶은 짐덩어리였던 거예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어느 날 밤 또다시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어요. 여행 정말 좋았어. 엄마랑 함께 가길 잘했네. 현주가 만족스러워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래, 장모님도 많이 좋아하셨어. 그런데 여보, 어머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요양보호센터 견학도 안 가시고. 좀 더 기다려보자. 언제까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고 있어. 친구들도 집에 부르기 어렵고 우리만의 시간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님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거야.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 그 대화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제는 내가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몸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짐덩어리만 되고 말아서 하루라도 빨리 저를 내보내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제가 혼자 힘으로 장만한 서울의 작은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월세를 받으며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곳이었어요. 시세를 알아보니 예상보다 많이 올라 있었어요. 그 돈이면 지방에 작은 집을 사고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지훈아, 엄마가 이사 갈 것 같다. 저녁 식사 시간에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웬 이사 이야기예요? 지훈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울 아파트를 팔아서 지방으로 내려갈 거야. 현주와 지훈이가 서로 얼굴을 봤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렇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용인에 작은 단독주택을 샀어요. 마당도 있고 조용한 동네였어요. 이사 가던 날 민서와 유나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할머니 가지 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이미 내린 결심이었어요. 할머니가 멀리 가는 게 아니야. 놀러 오렴. 그렇게 위로하면서 새로운 집으로 향했어요. 용인의 새 집에서 복순이라는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텃밭도 만들어서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채소들을 키워요. 동네 이웃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아서 함께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좋아요. 가끔 지훈이가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손주들도 편지를 보내와요.
명절 때는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지는 않아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편안한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오늘도 복순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텃밭에서 자란 채소로 저녁을 준비할 예정이에요.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내 시간을 갖게 됐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도 소중하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머니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저와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면 또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찾으신 분들도 댓글에 소개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